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동네에 가면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뭐였나요? 부산 해운대 아니면 청라 신도시, 뭐 송도, 뭐 김포 신도시 이런 데 가면 현수막에 적혀 있는 말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2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근데 요즘 그런 말 하는 단지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때는 미분양이 터지니까 전세 가격이라도 일단 내고 살다가 분양을 받든지 그냥 나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분양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완전 반대죠. 전세 대란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년 만에. 되게 재밌죠. 13년 연만 해도 그때 집 사면 다 망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어. 근데 별로 망하진 않았어요. 돈을 번 것도 아니지만 심지어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방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릅니다. 누가 됐던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은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은 평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펀드도 평생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게 타워팰리스가 됐건 옥탑방이 됐건 자가 매매가 됐건 월세가 됐건 한 번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시장 참여자라는 유일한 시장이 부동산입니다. 그죠? 특히 제가 주장하는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적은데 반해 부동산은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모든 개인이 거래합니다. 모든 개인이 거래를 해요. 그래서 크게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다, 경기 침체가 왔다 하면 크게 두 가지에서 위기가 오죠. 뭐 수출이 잘 안 된다 이런 그 경기 침체 말고 위기라는 거는 크게 소위 말하는 거품이 꺼지는 거잖아요. 거품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뭐 증시나 이런 동산이 있고 말 그대로 부동산이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 모든 개인이 거래하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위기가 오면 경기 침체가 엄청 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 미드 이런 거 보면 남자 주인공들 직업들이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그렇죠. 미국 시트콤 이런 거 보면 남자가 한 7명 나오고 그중에 두세 명은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특히 미국 부동산 구하기는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동네가 졸라게 넓잖아요. 뭐 어떻게 뭐 발품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주가는 이제 쭉 1990년부터 보면 이때 그 IT 버블 한번 빠져가지고 이때 어느 정도 빠졌냐면 이게 포커스가 안 맞네요. 어쨌든 한 40 몇 프로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사람들이 근데 금융위기는 잘 기억하고 2008년에 그냥 박살났다는 건 다 기억하는데 2001년에 박살났다는 얘기 잘 못 들어봤죠. 실질적으로는 추락은 비슷했어요. 이건 50%고 이건 43%, 7%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는 오히려 2003년에 카드 대란을 기억할까요? 차라리. 그런데 2008년 그럼 2001년 미국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8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뭐 가까워서 그런가? 그렇다고 해도 한 7년, 8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업률을 보시면 이때는 요만큼 올라가죠. 근데 이때는 치솟습니다. 증시가 무너져가지고 증권회사 직원들이 잘려가지고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겠어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다 낮아빠졌을 때 실업률이 높아지겠어요? 당연히 종사자가 많은 데서 위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보십시오. 오히려 2001년에 올라갔어요. 주가가 43% 빠진 동안에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반토막 날아가는 동안에 부동산 올라가고 있다가 요때 박살이 났죠. 2008년에. 그랬을 때 실업률을 보십시오. 그래서 부동산발 위기가 왔을 때 중앙은행이 나서는 속도와 규모가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8년 양적 완화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양적 완화가 1, 2, 3가 있었는데 2 같은 경우는 아예 MBS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했었죠. MBS가 뭡니까? 집문서잖아요.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을 어떻게든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의 위기가 오면 경기 침체가 가혹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란 그런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삼성전자는
그냥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전망이 좋다 그러면 사면 그만이죠. 가격만 있어요. 누군 100만 원에 사고 누군 120만 원에 샀지 물건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부동산은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가 없죠. 구조가 똑같다 하더라도 647호, 747호죠.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니죠. 그리고 생긴 게 똑같은 거지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주인이 용자를 얼마나 끼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세입자의 뭐 수익률 같은 것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클로즈 마켓 그러니까 정보 불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앞에 가면 늘 있는 광고 이제 직방 있고 이제 요즘 또 다방도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이사를 갑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로 옵니다. 마포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 개 비싸더군요. 월세 한 120만 내려고 하니까 이제 쫄깃합니다. 예,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렇다고 줄이고 올 수는 없잖아. 줄여서 올 수도 없잖아. 방을 줄일 수도 없잖아. 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늘리면 안 되고 아무튼 뭐 그 더 이상 잠실에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졸라 그 먼데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서 뭐 지도나 역을 검색해가지고 보면 쫙 이제 사진까지 다 볼 수 있고 마음에 들면 바로 찜을 해뒀다가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연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또 틀려요. 부동산은 무조건 발품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5만 원 이상 싼 것들은 다 낚시예요. 가면 나갔대. 그럼 어떡할 거야? 부동산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건이. 하다못해 지금 옥션에서 모바일 옥션에서 설레임을 100원에 팔고 지금 끝났나? 1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가면 1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누가 그렇게 싸게 내놓으면 하나 나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온 김에 이제 보고 가고 막 이런 게 좀 낚시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어플에서도 낚시 게시물 뭐 근절 캠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IT가 잘 발달했고 우리나라는 특히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대형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해봐야 월세 5만 원 차이 나면 대단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100만 원이면 특이한 게 아니면 여기도 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기둥이 중간에 하나 더 있다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 특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외국은 더 하겠죠. 특히 미국 같이 미국은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 집들이 그냥 쭉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봐야 돼. 그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직방으로 검색하려고 해도 LA 전체를 검색해야 될지도 몰라요. 끝에 부가가 150km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시장에 정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가격이 좀 좋아졌다고 쳐요. 요즘 괜찮잖아요. 분양시장 핫하죠. 그러면 아파트가 갑자기 쏟아지느냐? 그럴 수 없죠. 다른 물건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최고 히트 상품 중에 하나 뭡니까? 셀카봉이죠. 먼저 만든 사람 아파트처럼 셀카봉 한 번 만드는데 2년 걸린다고 치면 먼저 만든 사람은 대박이 났겠죠. 근데 이거는 금방 따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셀카봉은 이 정도로 돼야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셀카봉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가능도 할 것도 같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셀카봉이 뭐 이 정도에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왜 비교를 했냐면 정보도 불균형인데다가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농산물하고 똑같죠. 지금 수박값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 그러면 지금 수박을 만들어내면 그럴 수만 있다면 수박 가격은 안정화가 되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얘는 아파트는 아무리 빨라도 2년이에요. 2년이 안 걸린 아파트는 굉장히 의심해야겠지. 철근 대신 수수깡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이 가파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정보도 불균형인데다가 공급도 비탄력적이에요. 농산물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농산물 시장이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한 번은 배추 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그 고기를 김치에 싸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고깃집에서 김치 달라고 하면 차라리 고기를 더 줄게 뭐 이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금치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박이 또 갈아엎기 시작하죠. 아니 그 배추를 갈아엎죠. 그러면 또 수박이 대박이 납니다. 왜? 배추밭에 심을 수 있는 게 또 수박이거든요. 그럼 수박밭에다 배추를 심기 때문에 배추 공급은 갑자기 늘어나고 수박 공급이 확 줄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정확하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 그게 2년 텀이 있다는 거고 뭐 모든 게 그렇겠습니다만 자기 실현적 뭐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올라요. 예. 이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동네가 있어요. 예, 저희 동네가 있는데 수석 KTX가 들어오고 뭐 위례 신사서 뭐 각종 이런 것들이 실제 여기가 실제적으로 살기 좋은 뭔가가 생기면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 뭐 어디가 괜찮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돌고 그럼 투기 자본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럼 그 투기 수요 때문에 실질적 가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니까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또 한동안 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급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꽤 한동안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떨어질 땐 더 빨리 떨어진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뭐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고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저희 동네도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뭐 위례신사선이라고 이제 위례신도시가 이제 신사역까지 오는 지하철역이 있는데 한 동네가 있어요. 세곡동 그쪽인가? 예,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 당연히 위례신사선이 지날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비껴갔어요. 그냥 그냥 지나치는 걸로 돼가지고 지금 사생 결단이 났는데 예. 뭐 반대 상황이 됐다면 또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결과 같은 환경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뭐 같은 지역이라도 서울에서도 또 강북 다르고 강남 다르고 다 하긴 하는데 또 나라별로 굉장히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또 하나 키워드인데요. 예, 보시면 유럽에 지금 제일 수출 잘 되고 탄탄한 나라 어디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독일입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또 유럽 하면 생각나는 나라 영국이죠. 두 나라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영국 집값입니다. 쫄깃쫄깃하죠. 예, 부동산 가격입니다. 독일은 의외로 최근에 10% 오른 거지 거의 15년 동안 거의 붙어 있어요. 예. 이 가격 지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그때 가격을 100으로 기준을 놓고 했을 때 보니까 영국은 지금 2.5배가 오른 거고 독일은 10% 오른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아니, 같은 유로 뭐 얘는 유로화는 쓰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메이드 인 UK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영국도 가고 싶은 나라지. 그죠? 영국에 제조업 뭐가 있어요? 이제 롤스로이스 이런 것들 다 중국에 팔렸고 초콜릿은 벨기에죠.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 이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한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걸로 설마 이렇게 됐을까? 그렇진 않죠. 영국 하면 생각하면 영국 하면 가보고 싶다지. 그 시계탑 생각나고 막 그렇지. 독일 하면 생각나는 거 엄청나게 많죠. 벤츠, 아우디, 뭐 하다못해 오일도 독일 거고 뭐 카메라도 일본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비싼 건 독일 거죠. 뭐 라이카 같은 거. 이게 모든 취미의 끝은 지름의 종점은 젊은이다. 뭐 이런.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예, 아무튼 그런데 그 독일은 돈을 끌고 모으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린란드한테 퍼주고 있는데 그러면 영국은 그렇다 치고 이제 마탱이가 간 그리스보다도 안 올랐어요. 그리스 가격 보세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박살났으니까 내려왔는데 그래도 독일보다 상승폭이 높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영국 이야기는 이제 챕터 2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시장에서는 가격은 뭐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든 뭐가 결정을 해요 가격을 수요와 공급이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져서 이게 있고 공급이 줄어들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서울은 반등을 했고 지방은 상당히 오른 데도 있는데 그거는 수요가 늘었을까요? 공급이 문제였을까요? 지방에 뭐 갑자기 집 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줄었으면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가격이? 예. 말씀드리면 대구는 5년 전에 비해서 45% 올랐습니다. 네. 고담 대구가 2년 동안 16% 올랐어요. 예. 그 학교가 갑자기 2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예, 대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 두 번째로 오른 데도 또 의외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우리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2013년 9월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거든요. 그게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지금 보면 2년 좀 됐나요? 2013년 9월이니까 뭐 얼추 2년이네요. 2개월 모자란 2년인데 대구가 그 동안에 16% 올라갔어요. 쫄깃하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2등은 어딜게요? 2위는 어딜까? 아, 부산 아닙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이 두 도시의 특징은 광역시지만 너무 소외됐었다는 거죠. 공급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심지어 핫하다고 또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06년 이후로 금융위기가 박살 났었으니까 그 이후로 거래량은 최고치다. 거래는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럼 가격은 어떤가? 거래량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가격은 거의 안 올라가는 거죠. 원래 가장 주식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예요?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아름답잖아요. 요거는 됐는데 가격은 뭐 떨어지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뭐 마지막 원기옥인 거지. 담보대출로 땡기기 때문에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까지 살 힘은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어찌 됐건 떨어지는 건 이제 방향을 최소한 옆으로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가격이란 거는 그 절대적인 가격이 있죠.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고 물가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절대적인 가격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일부 뭐 미분양 폭발한 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 물가로 나눠 보면 실제 주택 가격이 나올 텐데 요때는 엄청나게 많이 져가지고 이제 오히려 물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부동산은 싸졌어요. 놀라운 얘기지만 부동산이 8% 온다고 물가가 10% 올랐다는 얘기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IMF 터져가지고 한 20%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는 경매 매물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한 집이 빨간 닭지였으니까. 그러다가 카드 버블 터져가지고 또 카드를 쓰다 집을 날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약간 떨어졌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오히려 지금 내려가다가 약간 옆으로 가다가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건데 고점 대비 15.5% 외환위기보다 조금 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절대 가격도 뭐 이거를 이제 절대 가격은 내려갈 일이 뭐 외환위기나 뭐 카드 대란이나 요럴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경기 침체가 됐다가 거의 추이는 비슷합니다. 그죠? 추이는 비슷한데 이제 물가를 대비해 보니까 좀 더 극명하게 보인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요즘에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 시장이 돈을 많이 찍어서 그런가요? 했더니 유동성은 후행입니다. 주식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시장이 아니라서 유동성이 늘어는 거는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는 볼 것도 없이 수출이죠. 수출 이제 옆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 좋다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침체가 돼 있죠. 요거 두 가지죠. 일단 금리가 놀라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베니스의 상위 읽어보셨나요? 거기 그 샤일록한테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안토니오였나 이름이? 그거 할 때 이자가 한 40% 넘는데 담보물을 설정하는 담보가 뭔지 아세요? 살 1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그 신체 포기 각서를 써야 되는. 아마 샤일록이 지금 와서 영업하라고 하면 자살하고 싶을까요?
이제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다가 지금 정책 금리가 1.5%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셰익스피어도 이건 상상도 못했을 일이 아닐까 싶은데 뭐 현재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이 올린다고 또 빠싹 바로 올릴 기도 녹록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 금리로 올 수 있어도 고금리는 죽어도 올 일이 없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도 이번에 금리 상승해도 아무리 높아도 2% 이상 못 올릴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통상 한 1% 정도 위였으니까 뭐 3%대 초반 이상 올라갈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래대로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쉽게 보면 대출 이자가 싸졌다는 거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끊긴 거죠. 미분양이 터지니까 어느 건설사가 분양을 하겠습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구매 여력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이자가 빠진 상황에서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지방 부동산이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융위기 이후로 박살이 났으니까,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많이 지었던 게 2년 후에 2010년 뭐 이때쯤에 막 쏟아져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떨어질 것 같으면 실구매층은, 실거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을 전세로 구하겠습니까? 매매를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전세를 찾겠죠. 그러면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두세 채를 가지고 전세를 놓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월세를 전환해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고 싶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전세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죠. 그러나 공급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전세가 구하기 힘들어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 금리는 싸지니까 에라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사버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계 부채가 폭증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18년 하도 그래서 전세로 버텨봤는데 지금은 전세가 몇 천만 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게 2년마다 이직을 해야 되는 게 끔찍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망한다 했는데 보니까 안 망했어. 그러니까 이자 쌀 때 한번 사보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가격 반등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방은 더 했겠지. 지방은 더 했겠지. 그러면 자, 이거 밑에 거 먼저 보세요. 부동산 한창 난리 났을 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장 많이 오른 게 인천입니다. 40% 올랐어요, 2년 동안. 인천이 왜 올랐겠습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강남은 이미 넘사벽이고 강북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 근처에 큰 도시 뭐가 있습니까? 인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은 그래도 어떻게든 지옥철이긴 하지만 출퇴근도 가능하다. 그래서 인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특히 여기 송도도 있고 여러 가지. 송도는 또 이제 거기만 놓고 보면 좋은 도시인데 이제 그거밖에 없어서 좀 문제긴 합니다만 인천 올라갔죠. 그리고 강북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다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 더 많이 올랐죠.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올라갔잖아요. 10%, 14% 이상 올라갔어요. 특히 인천은 더 많이 올라갔고. 그랬는데 지방은 철저하게 소외됐죠. 부산이 2.3%, 이것도 아마 해운대 때문일 겁니다. 그때 대구는 남들이 3, 40% 오를 때 마이너스 2%였어요. 고담대구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고담대구라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강의 다니고 고객 만나러 다니면 별의별 도시를 많이 가잖아요. 그럼 고속도로에 꼭 이제 뭐 브라보 안산 뭐 하이 서울 이런 게 꼭 있잖아요. 대구는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솔라시티예요, 솔라시티. 솔라가 뭐면 태양이죠. 그렇다고 뭐 대구에 뭐 엄청난 태양열 발전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구하면 일단 더운 거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냥 더운 거 하나가 짱이다 이렇게. 그거밖에 없고 6대 광역시 중에 소득 증가율이 12년째 연속 꼴찌지 않습니까? 대구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이승만이요? 이승엽이요? 아니 대구 사람 말고 그 섬유 공장 다 망했지 않습니까? 요즘 옷 샀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 본 적 있으신가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샀으면 되게 비싼 옷인데 어마무시하게 비싼 건데 대구가 원래 섬유화학이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셔츠 잘 안 만들잖아요. 요즘에 뭐 유니클로나 뭐 자라나 이렇게 글로벌 탭을 보면 진짜 글로벌해요. 메이드 인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온갖 나라들이 다 있어요. 예. 이게 자라 같은 경우는 온 유럽이 다 만들었어요. 포르투갈부터 시작해가지고 더운 나라 유럽은 다 만들었어. 그러면 그렇다고 대구가 차세대 산업이 있나요? 없죠. 특히 대구는 약간 좀 분지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사람이 보다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공장은 그나마 구미인데 뭐 그나마 구미도 뭐 대구 왔다 갔다 하니 그런 상황에서 대구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부산에서는 뭐 해운대 앞에서 요트라도 탄다지만 뭐 대구는 더워 죽겠는데 뭘 하겠어요. 대구 하면 저는 대구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사고밖에 기억이 안 나. 대구 지하철 예. 그렇잖아요. 대구 지하철은 공사를 할 때도 가스 폭발로 여러 큰 사고가 한 번 있었고, 완공된 다음에도 큰 불 나가 한번 난리가 나. 뉴스 보다가 그렇게 많이 온 적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산풍보다 더 크게 다가. 산풍 너무 어릴 때였고. 그랬는데 막상 가면 막창밖에 없는 동네. 이게. 근데 치킨 프랜차이즈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대구는 이제 먹을 게 고기밖에 없잖아요. 거기 내륙 지역이니까. 그래서 고기에 좀 예민해서 대구에서 성공하면 서울로 올려 전국화 시켜도 된다는 말이 있대요.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구 친구 그 제사 지낸 거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제사상에 고기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저희는 부산이니까 제사상의 절반은 물고기거든요. 근데 물고기의 특징은, 예, 아니 그 고기들이 차라리 참치처럼 확 커버리면 맛있는데, 아니면 고등어 수준 어중간한 거 있죠. 제사용들은 되게 맛이 없어요. 특히 제사는 이게 제사용이기 때문에 뭐 양념도 제한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마늘도 안 넣. 예,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아이들이 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되게 맛이 없어요. 근데 대구 갔더니 다 고기 뷔페에 온 줄 알았어. 이러면 제사 지낼 만하다는 생각했는데 뭐 장조림도 있고요. 예. 장조림이요? 제사상에 또 장조림? 시루떡인 줄 알았는데 고기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되게 잘 사는 집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부산이니까 워낙 해산물이 막 문어나 이런 건 올라가서도, 문어도 있어요. 예. 근데 대구에서 문어보다는 이제 고기 쪽으로. 문어가 또 하는 거 없이 비싸다고. 아무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 여러분들이 그 뭐 포스코 사장, 레미안 사업부 사장이면 대구에 짓겠습니까? 여기 짓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지어야죠. 여기 지으면 망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지었더니 그냥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지났더니 전세는 전세대로 오르는 거죠. 대구 사람이 그렇다고 다 서울로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근데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 나오는 그 물량 가지고 서로 피 튀기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철저히 소외됐던 애들이 쭈루룩 올라갔죠. 부산은 이래나 저래나 답이 없네요. 예.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수요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공급이 아, 아무리 딸리고 수요는 똑같아요. 있는 게 사람들이 수요는 있으니까.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조금씩 내려가는데 공급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키워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야. 이때 떨어졌을 때도 집에서는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 대구에서도 놀랍지만 결혼이라는 걸 하고요. 어찌 됐건 그런 느낌 때 저렇게 예. 시골로 항상을 하는 예, 그래도 인구가 뭐 20만 명 되는 도시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뭔가 재개발을 하고 하면 멸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집이 없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오래됐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만큼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나이대가 이제 결혼해서 하려고 할 때 20년 된 빌라, 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왕이면은, 예, 그러다 보니 이건 아파트 가격 기준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수준. 예. 아 웃겨. 예. 결혼했는데 새 집에서 살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저 혼자 사는데도 저는 이번에 부동산 갔을 때도 그냥 딱 조건을 말해요. 어떤 집 찾으세요 했더니 전용 면적 10평 이상의 준공 2년 이내 건물이요. 이렇게 했더니 거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새집 증후군이 아직 살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꼭 준공대로 지금 첫 입주만 해왔거든요. 모든 이사를 그렇게 해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아직도 공사 중이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들어갈 때까지 그 푸르지오 문짝이 없어가지고 달고 있었어요. 뭐 그런 왜냐하면 남이 살던 집에 살아본 적이 없고 못 살 것 같은. 그리고 한번 가봤는데 한 10년 된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저렴해서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나왔잖아. 극단적으로 10년 전 아파트랑 새 집이랑 그렇죠. 근데 이 동네가 물건이 없어요. 여기 없어요. 마포 이쪽이 오래된 동네라서 저희는 그 2009년까지 그린벨트였다가 지금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심시티 같습니다. 있으면 다 지워질 텐데. 그리고 대형 들어오는 것들 마포 한강 프로지오나 뭐 저기 자이 같은 건들 혼자 무슨 58평이 뭐하게 살겠습니까? 혼자 뭐 공짜로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3억에 아니 뭐 1억에 400씩 이렇게 하는데 굳이 혼자 들어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골 때립니다. 그리고 저는 더위가 싫기 때문에 방이 냉장고처럼 돼야 되거든요. 그럼 10평을 냉장고 만드는 거하고 30평을 만드는 거 차원이 틀리죠. 그러면 이제 전기세가 이제 따블로 그렇게 되고 이런 건물들은 대형 오피스텔들은 실외기가 고압 전류로 따로 계약이 돼요. 전기세가 두 개로 나오거든요. 에어컨하고 일반 전기가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누진세에서 약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대형 실외기 있죠. 그 큰 건물에 가면 그 하나에 30가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돌리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죠. 30집이 이제 N빵을 때리니까. 근데 쓰레기에서 돈을 먹는 거지 뭐 딴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압은 따로 이제 한전하고 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 좀 쌉니다. 그래서 의외로 하루에 20시간씩 에어컨을 돌려도 에어컨 전기료가 6만 원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집들은 이제 유리창도 다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만 돌려도 완전 냉장고야. 나갔다 들어오면 진짜 냉장고 문연 것 같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그 부동산에서도 까다로운 사람이고 근데 어느 정도는 삶을 원하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큰 평수보다 잘 짜여진 작은 평수가 더 선호되죠. 하다못해 요즘 18평짜리 아파트가 풀퍼니처로 나오면 예전에 한 20 몇 평보다 수납이 더 좋아요. 예전에 데드 스페이스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평수만 넓은 거지 어떻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붙박이로 붙어 있고. 그리고 붙박이를 옛날 아파트에 붙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만요. 그냥 1m에 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요. 한번 쭉 가니까 뭐 그 한 1,000만 원 우습게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자재를 싼 걸로 싸게 안 될까요? 그런 거 안 된대요. 인테리어는 면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고 아무튼 또 이런저런 얘기가 여기 왔는데 아무튼 공급이 없다 보니 그러면 서울 강북에 공급이 많았겠죠. 올라온 거 보십시오. 1%가 안 올라갔잖아요. 솔직히 뭐 정확하게 뒤집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인천 2.6%, 42%는 어디 갔나요? 공급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럼 대구로 사람들이 뭐 일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유입돼서 오른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대구 부동산 가격이에요. 5년 만에 40% 올랐죠. 또 떨어졌다가 요때 한 2%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는데 인구 유입은 이제 전입신고 기간이 있고 이사철이 있어가지고 이게 파동이 좀 있는데 부산하고 대구가 똑같아요. 빨간 게 부산이고 검은 게 대구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산보다 못하거나 한때는 못했다가 지금 부산은 몇 배죠?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주택 공급이 완공인데 대구가 이때 공급이 엄청 많아가지고 소화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떨어졌다가 공급이 없었죠. 지금은 그 가격 밑으로 전국 평균 밑에 있죠. 이때 이상하게 대구에 뭘 많이 지었어요. 뭐 대단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튼 많이 지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냐 적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곳은 크게 두 군데가 있죠. 우리나라 지금 인구 느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빠지고 있어요. 일단 제주도 인구 많이 늘고 있죠. 제 고객도 모든 걸 때려치고 제주도로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모든 걸 때려친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커피숍을 시작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느는 사람도 꽤 많아요. 특히 중국 사람도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제주도는 좋아서 가는 데고 어쩔 수 없이 가는 동네 있죠. 세종. 세종도 뭐 별 차이 안 납니다. 인구 유입은 이제부터 막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서울 강남이 빨간 붉은색이고 이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세종이고 근데 대구입니다. 오히려 오르고 나서는 평균 이때 한 9% 오르더니 그 이후로는 3%의 전국 평균 수준이에요. 이제 수요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물론 단기에서 그렇습니다. 단기 보면 이게 이제 흐린 게 전국이고 붉은 게 이제 서울특별시인데 이때가 그 공급이 위축돼 가지고 지금 지금 사야 될 게 없으니까 가격이 요때 공급 위축됐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위축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약간은 부족한 상황이 여기 보시면 2015년 올해 1분기거든요.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서울 부동산이 이제 반등했던 이유가 전국보다 훨씬 못하죠. 서울 평균이고 강남 강북입니다. 다른 데보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도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아이가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허가 물량이 작으면 가격이 공급이 허가를 많이 받아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허가가 적게 받아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높아진다.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다. 왜 지금 핫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특징이죠. 똑같은 게 두 개 나왔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을 판단할 때는 뭘 봐야 되겠느냐? 자, 공사 들어가는 건 착공이라고 하죠. 보통 지으면 2년에서 3년쯤 걸립니다. 그러면 착공한 거하고 부동산 가격은 또 2년 텀으로 거의 동행하죠.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은 내려갔다가 공급이 적으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갔다. 이게 거의 겹쳐놨다가 약간 옮겨놓은 것 같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의 길게 볼 수 있는 전망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공급이란 게 지금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보통 2, 3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대출을 받아 살 거냐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년 후에 집을 살 거냐 이 정도 판단할 때 요긴하다는 겁니다. 요긴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늘어나고 있으나 그게 지금 공급이 늘어나면 언제 나오겠습니까? 2017년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2017년 정도는 가격이 조정되거나 혹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이 쫙 올라가고 있죠. 요때는 작았으니까 지금 2011년 12년 요때가 작았으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올라가고 있고 전국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징성 있는 강남 사구 뭐 요즘은 이제 강동까지 치더라고요. 뭐 보면 이게 진한 게 공급되는 거고 이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재개발하려면 초반에는 때려 부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멸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2017년 되면 딱 뒤집어지죠. 공급이 확 많아집니다. 왜? 이때부터 공급이 늘어나다가 이때 입주를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이때 보셨던 게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멸실은 많지가 않겠죠. 강남 재개발 같은 게 다시 되기 시작하면서 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니까 미뤄지고 있던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철거가 들어가서 멸실은 올라가요. 근데 공급은 2년이 걸리죠. 그 사이는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멸실이 늘어나는 게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조정받거나 혹은 하락하겠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부동산 가격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인구죠. 인구인데 인구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우호적이지 않은 거는 뭐 상식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 아무리 지금 최근 괜찮고 뭐 공급을 잘 파악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부동산으로 큰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끝났다는 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인구도 인구지만 그 사람들의 고용 상태예요. 월급이 얼마가 됐건 그 월급이 고정화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장기적인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계약할 때 집이 가장 길잖아요. 한 20년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비정규직이거나 월급이 많다 하더라도 뭐 프리랜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뭔가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고용률을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30대 초반 뭐 40대 초반까지가 회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나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연봉제니까 스카웃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지고 IMF 때도 30대 평균은 800만 원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청년들과 은퇴 직전에 어르신들이 힘든 건데 이제 그 사람들마저 급격하게 꺾이고 있죠. 이제 내수 침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여기는 볼 것도 없죠. 어디 20대 후반입니다. 최악이죠. 고용률이 85%가 안 돼요. 80점 몇 프로입니다. 여긴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절반 정도니까 이 친구들이 매덕을 대출받아 가지고 20년 동안 대출받을 파인을 한다는 건 이제 미치지 않고서야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또 집을 사는 나이가 이때쯤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꺾였는데 꺾이는 속도가 다른 데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엔진조차 꺼져가고 있다. 그래서 고용 데이터는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다. 는 거고 그래서 이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이걸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최근 이야기하고 단기적 2017년 정도까지의 전망을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거 해외 사례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장기적 전망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나라. 특히 이제 일본인데 이제 일본 이야기는 일본이 바로 옆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랑 되게 닮았어요, 그죠? 사는 모습도 좀 그렇고 닮았다고 하면은 뭐 일본 사람들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저는 가난뱅이들 우리랑 닮았다니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쩌 비슷하고 특히 다른 게 닮은 게 아니라 그 일본이 이제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할 때랑 지금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 참 다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거의 이제 정치적인 인연까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증시나 이런 걸 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 이걸 좀 알아보겠다고 책이나 강연이나 찾아다니면 양극단이에요. 일본처럼 당장 망할 거라는 곳도 있고 무슨 소리냐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타협 없이 팽팽합니다. 근데 둘 다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누구 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뭐 약간 양극단에 와 있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 일본처럼 그냥 무너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날아갈까? 그거를 이제 냉정하게 보면 왜 일본 얘기가 나오느냐? 딱 이거죠.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꺾이면서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아닙니다. 일본의 6대 광역시 부동산 가격이 같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유명한 후지산 뭐 그거라고 해가지고 거의 똑같죠. 거의 자주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인구 통계는 정확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인구는 그냥 머리수 세고 나이 물어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가장 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겠느냐.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같은 같은 게 여러 개 나오나. 그 앞에 거는 일본 거였고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한 인구 비중이에요. 전체적인 비율입니다. 2014년 정점 이미 정점은 지났죠.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왜? 나이대가 뭉쳐 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이탈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쭈르륵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인구도 내년에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집이 필요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은 재미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으로,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 아파트 얘기하시는데, 부동산 투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서민이죠. 그 바닥에서는 진짜 부자들은 토지로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 큰 부자들은 이제 그 정부의 커넥션이 있으니까 어디 뭐 단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는 데다 그냥 사놓고, 그냥 안 되면 손주한테 임야로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공장이 들어오면 최소 50배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는 거지. 부동산 대출 끼고 사가지고 올라간, 이거는 그냥 부동산 투자에서는 굉장히 그냥 낮은 이야기인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얘기하면 바로 이제 아파트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등골이 선능해지는 데이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연구소에서도 똑같아요. 이건 인구니까. 뭐 삼성에서 다르고 현대에서 다르고 이런 거 아니죠. 전망은 다를지언정 팩트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일본처럼 폭락할 것이냐면, 폭락을 하려면 일단 올라간 게 있어야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올랐지만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거냐면, 소위 이제 1인당 GDP가 1만 불을 넘어갔을 때, 일본이 한 83년에 1만 불을 넘고 87년에 2만 불을 넘고 지금 4만 몇천 불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쯤 됩니까? 뭐 2만 8천 정도. 얼추 한 반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만 불을 돌파한 이후로 부동산 가격, 그 1만 불을 돌파했을 때를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생각보다 안 올랐죠. 일본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본은 일단 5배가 올라갔다가 또 꺼진 겁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100%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본만큼은 절대 하락할 수 없다. 왜? 일본만큼 오른 적이 없으니까. 뭐 올랐어야 떨어지죠.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2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시면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72%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 500%는 올라가 줘야, 물론 뭐 일본은 조금 올랐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모르는 소리가, 어디서 저런 데이터를 갖고 왔니, 뭐 그럴 수도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집값의 문제는요, 집값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소득이 양극화돼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안 넣었는데, 물가로 나눠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그렇게 부동산에 거품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딱 물가 오른 만큼만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집 사는 게 이렇게 우주 밖으로 느껴지느냐? 소득이 양극화가 돼서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저질화돼서 그런 거지, 부동산이 그냥 올라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안 오른 거는 사실 없어요. 물가 생각해 보시죠. 오늘 뭐 서울시에서 뭐 연구원에서 발표한 뭐 물가 자료 이런 거 보니까 광복 70년 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짜장면 값도 그렇고 다 그 정도 올랐어요. 근데 집값은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물론 새우깡보다 집값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긴 쉽지 않겠지만, 뭐 새우깡은 제가 기억납니다. 1년에 100원씩 올랐는데 100원에서 200원 될 때 100% 인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1년에 100%라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따로 없는 거지. 근데 그때는 또 별 그게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소득도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소득은 양극화돼 가지고 오히려 그 일부 기득권을 제외하고는 소득은 뒤로 가고 있는데, 물가는 통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멀어져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집값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이제 왼쪽 분들, 저도 왼쪽입니다만 극단적인 분들은 집값을 박살을 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구조상 싫든 좋든 박살이 나면 같이 다 죽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용 시장을 건실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집값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하다못해 은행 대출 이자만큼 적당히 올라가는 수준 정도만 안정화 시켜놓고 어떻게든 이 안에서 이제 소득 양극화를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거든요. 우리나라 80년대 집값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왜 올라가느냐? 왜 올라갔느냐? 그때는 투쟁의 시대였거든요. 노조가 생기고 하면서 기업이 독차지하던 것들 노동자들이 많이 가져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시스템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그걸 바탕으로 집을 20년, 30년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익들도 좀 어이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가면 수요층이 진짜 말라 죽는다니까. 일부 부자들이 집을 사봐야 얼마나 사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부자들은 이미 실거주는 끝나 있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더 좋은 자산이 매력적인 자산이 발견되면 집 팔고 거기에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아줄 겁니까? 그게 중산층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강요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정부는 그거죠.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기려고만 하는 거잖아. IMF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김영삼 정부 끝나가니까 어떻게 이번만 넘기자고 덮다가 일이 더 커진 거고. 제가 앞서 강의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관계에서 김영삼 정도 되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덮으려고 하다가 진짜 난리가 난 거고. 지금 부동산도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것도 못 사요. 공짜로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득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최저임금 문제도 지금 또 오늘 또 보니까 노동계는 다 퇴장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들이 커가지고 미국이 일본 키우고 중국 키우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 자기 걸 받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그런 해안이 없다. 안타깝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왼쪽 분들도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투쟁해야 될 건 부동산보다는 고용 시장이 맞다라고 봅니다. 뭐 아무튼 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무튼 돌아와가지고 보면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폭락론에서 가장 큰 주요 근거가 인구지 않습니까? 인구인데 고령화가 일본하고 한국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일본만 뭐 늙어 있고 나머지는 다 청년만 사는 거 아닌데 그럼 대표적으로 늙어 있는 대륙이 있어요. 어르신들 많은 동네.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은 일본 부동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유럽 부동산 얘기 거의 못 들었잖아요. 아까 영국하고 독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영국인지 가늠도 못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유럽도 물론 고령화의 대마왕은 일본이고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가 2등이 될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겪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빨간색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가장 화끈한데 그래도 비슷하지만 폭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걸 겪고 왔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올라가는 데는 거의 없죠. 여기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탈리아도 여기에서 보면 이탈리아가 그래도 제일 가파르죠. 유럽에서는. 그럼 이탈리아 집값은 일본처럼 폭락했어야겠네요. 이 두 나라만 뜯어서 보겠습니다. 일본하고 이탈리아. 물론 폭은 일본이 더 강하긴 하지만 이 내려가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럼 일본만큼은 아니라도 어차피 비슷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탈리아의 집값은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폭락하는 사이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금융위기 터지고 잠깐 있다가 지금 남부 유럽 재정위기가 하면서 약간 꺾였는데 그래도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뭐 내려오는 게 별로.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탈리아도 이 생산 가능 인구가 확 꺾였는데 왜 오히려 더 올라가고 난리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프랑스를 볼까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고 이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물론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조금씩 받아요. 근데 잠깐 조정받다가 오히려 급등하죠. 조정받은 거에 비해 훨씬 많이 급등하죠. 영국 볼까요? 영국은 이제 그래프가 혼자 다른데 그래서 조금 이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도
생성하는 인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올라가고 있죠. 독일이 최근 10% 올랐다고. 그리고 여기서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말씀드렸죠. 이탈리아는 완전히 따로 가죠. 떨어지는데 오히려 올라갑니다. 조정도 안 받았어요. 자, 그럼 영국은 생성하는 인구가 다시 올라갔죠. 뭐겠습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해외 이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다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때 약간 조정받는가 했더니 막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하니 많이 막 그거 가지고 보수당이 막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유로존은 아닌데 EU는 세 가지의 그 자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거의 자유입니다. 주거의 자유가 뭐냐면 EU 소속 국가의 국민은 다른 어떤 EU 소속 국가로의 자유로운 이민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국, 호주, 미국으로 이민 가기 쉽지 않죠. 투자 이민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못 사는 동유럽으로 이민을 간 다음에 거기서 시민권을 얻으면 EU 국가의 국적을 가게 영국으로 점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경유를 탄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뭐 중국 사람, 뭐 아랍 분들 이런 돈 많으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경유 타고 영국으로 많이 갔어요. 아니 그 중동의 석유 부자들 돈은 많지만 다 사막에서 낙타 타고 노는 것도 재미없잖아요. 뭘 하고 놀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부자들 그럼 먼지만 날리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의료도 별로고. 그럼 차라리 돈 있으면 영국이나 이게 귀족 국가의 로열 패밀리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주르륵. 다 늙으신 분은 안 받겠지 또. 그래도 좀 젊고 돈도 있는 사람들을 이민국에서 받았을 테니까 생산가능 인구가 주르르르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망이 이제 계속 받으면 이게 또 고개를 또 들지도 몰라요. 영국은 그래서 영국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영국 국민들이 중국 사람, 아랍,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집을 못 사가지고 변두리로 쫓겨나니까 EU를 탈퇴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영국은 아예 약간 골 때리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하고 비슷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인 대표적인 세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대만이 있죠. 여기는 부동산이 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도 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5배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러면 일본이 왜 떨어졌는지는 알 것 같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인구만 얘기하는데 그건 빠져 있어요.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보다 문화라는 게 제 주장인데 뭐 저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동의하는 주장인데 그러면 그 근거 사례 세 나라를 봅시다. 자, 뉴질랜드 하기 전에 문화 얘기 나왔으니까 영국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영국하고 일본은 둘 다 섬나라인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대륙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유럽 대륙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국토 크기도 비슷하고 한때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굉장히 달랐어요. 일본은 점령지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죠. 사람 취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영국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일본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뭐 인도나 뭐 이런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지역의 수재들이 영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영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식민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일을 하고 하면서 경기를 받쳐주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심지어 받쳐주고 있는데, 자, 전국 주택 가격 보십시오. 뭐 영국이 뭐 언제부터 이렇게 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주택 가격 놀라운 수준입니다. 잠깐 서브 프레임 때 잠깐 꺼지나 했더니 다 돌려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드린 외국인입니다. 유럽계가 16.5%인데 이민 온 사람의. 근데 여기에는요. 동부 유럽을 거쳐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유럽인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중국분 뭐 이런 분들이 바로 오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아시아 1.1%밖에 안 되거든요. 다 경유 탑니다. 경유. 그리고 중동은 이제 돈이 좀 심하게 많다 보니까 그냥 바로 오시는 그냥 아예 그냥 사버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도 살기 좋지만 정치나 이런 게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경유 타는 거죠. 뭐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고 특히 인도에서 옵니다. 인도가 영어 쓰죠.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가서 살지 않잖아요. 왜? 일본 하면 좋은 감정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인도는 그래도 우리랑 일본의 관계보다 인도와 영국 관계가 훨씬 우호적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인도에 특히 이제 천재들도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국 와서 공부해가 영국에 정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꽤 많이 옵니다. 왜? 예전에 식민지 국가들, 케냐 이런 데 있죠.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서 인구 빠지는 걸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재밌는 나라 뉴질랜드. 뉴질랜드 하면 일단 관광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500만 명인데 이거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세트장이잖아요, 뉴질랜드가. 그래서 인구 500만의 뉴질랜드에 1년 관광객이 300만 명입니다. 그것도 계속 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뉴질랜드 가가지고 관광을 했더니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민을 결심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300만 명이 집을 보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 부동산 가격 보십시오. 금융위기 때 살짝 떨어지더니 뭐 보란 듯이 다 감아 올리고 있고 관광객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느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육지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국에선 살기가 조금 짜증나는 나라 대표적인 게 중국일 텐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민을 가면 어디를 가고 싶느냐고 포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1등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으면 뭐 그 친구들도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투자 이민을 하는 겁니다. 투자 이민을 하면서 그 나라의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거죠. 뉴질랜드 이랬고, 그리고 이제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은 참 일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닮은 나라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왜냐하면 커먼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이서스, 기가바이트 뭐 이런 거 다 뭐 그 주요 커먼드 부품 회사들이 있죠. 다 대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그 GDP도 뭐 그렇게까지는 차이는 안 나면 우리가 더 크긴 합니다만 여러 면에서 닮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냥 옆으로 가는 동안에 대만은 5배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진은 홍콩에 얼마 전에 있었던 우산혁명 사진입니다. 홍콩의 우산혁명이 어떻게 보면 뭐 실패한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중국이 그걸 용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 그리고 홍콩은 한 평에 3억이에요, 아파트가. 1제곱미터당이니까 한 평이 3.3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홍콩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깝고 말도 통하는 대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과 그 중국 본토의 관계가 예전처럼 적대적이지 않아서 위안화의 거래 비용이 늘어나면서 현지 대륙의 돈들이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민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고, 그래서 대만 부동산도 5년간 2배.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2년간 5배가 아니고 5년간 2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 근거로는 위안화, 그러니까 본토에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홍콩에서의 이민도 늘어나서 수요가 굉장히 폭증했더라.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 단기적인 거는 제가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단기 전망은 공급이 퀴를 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처럼 인구가 꺾이기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 혹은 아니면 그럴 리가 없다. 뭐 지금까지 부동산은 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 둘 다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대만, 뉴질랜드 이런 데를 제가 근거로 보여드린 게 거기에는 해외 자본이라는 변수가 오히려 인구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변수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결론 하나 내드리면 일본은 왜 망했을까? 일단 디플레이션이 왔어요. 디플레이션이 왔는데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문화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구보다. 일본은 해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외를 정복했을 때도 굉장히 정복의 역사도 굉장히 잔인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입을 받기가 쉽지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 현재 문화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자국 내에서 소화가 안 될 만큼 거품을 키워놨다가 그러면 해외 자본이라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헛짓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하다 보니까 장기 침체가 와버린 거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끼리 하는. 그리고 일본은 뭐 80년대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한때 미국을 위협하던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기술력이나 이런 그 지나친 자부심이 오히려 그 해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으로 했던. 그러면 예전에만 하더라도 꼭 부동산 가격이 그 나라의 국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척도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봐요. 예전에 제국을 건설했던 로마, 몽골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데를 보면 전부 다 관용적으로 이제 뭐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민족을 받아들였을 때 특히 이제 몽골은 대단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불교와 기독교가 뭐 토론을 하는 그런 게 그 몽고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정복지의 에너지가 정복된 민족들의 에너지가 몽골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었다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그때 카르타고 전쟁에서 한니발 때문에 거의 박살이 났을 때 요 정도 되면 이제 로마 동맹군이 다 한니발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로 로마가 크게 패전을 몇 번을 했으면 페르시아가 2번 전쟁 져가지고 제국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세가 이제 카르타로 넘어왔으니까 동맹국들이 로마를 배신하고 우리한테 자기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정복됐거나 로마 동맹국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는 그 정복당한 지 60년 지난 곳에서 황제가 그러니까 정복지의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기도 해요. 그 정도의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제국을 만들어냈던 건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게 퇴색돼가지고 망하긴 했습니다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 시대 때 그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모이고 하던 곳이 네덜란드였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인구 200만의 조그만 나라가 제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전 지구의 무역을 70%를 장악했던 게 그 관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그 관용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베노믹스라는 뭐 어처구니 없는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도 뭐 원하는 바는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관용의 정신, 이런 이제 그 국가적 리더십의 부족으로 오히려 그 자산 가격이 장기 침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국면은 아니니 그 해외의 자본 이게 비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뭐 단일 민족 단군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보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숫자도 안 되고 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에너지와 자본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 배타적이에요. 너무 배타적이고 그래서 그 지금 특히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그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단은 뭐 짜장면 가격도 통제를 했던 나라기도 하고 예전에 화교들한테는 부동산을 못 사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해외의 뭐 성공 사례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해외 자본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 혹은 계속 지속적 상승을 이어왔던 나라들의 특징이 중국 자본의 유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 70년대 때부터 그게 안 됐어요. 왜? 화교를 배척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 되게 좀 무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가면 어, 일본만큼은 아니라도 일본하고 비슷한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정부도 단순히 그냥 금리를 싸게 하고 뭐 DTI나 LTV 뭐 이런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뭐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올리는 이런 정책보다는 그 해외 외국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와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줘서 해외 자본을 채워가고 그 내부적으로는 고용이나 소득 양극화에 대한 대타협이 있으면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장기 침체는 우리나라는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만 봐도 인구 1000명당 순 이민자 수,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하고 일본이 정확하게 빵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잠깐 와가지고 영국 애들이 잠깐 와가지고 어학원 강사하다가 돈 벌어서 나가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주한미군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조선족이고. 그러니 자 보세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카드 이런 데는 그겁니다. 이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조세 피난처가 막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제일 많이 도망가는 곳, 자국으로 벗어나는 거 멕시코죠. 멕시코는 영어 검색어가 깽단입니다. 거기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동네야. 깽단 잡겠다고 말하는 순간 다음 날 경찰총장이 목 없는 시체로 발견되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6번째인가 또 강직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깽단하고 전쟁을 선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 암살 위험을 겪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딸이랑 마트를 가다가 깽단한테 잡힌 거죠. 그래서 딸은 살려주는 대가로 자기가 순순히 끌려가가지고 이튿날 목 없는 시체로 발견됩니다. 예. 꼭 그런 데입니다. 그런 아니 멕시코는 그 서로 다른 깽단에 그 잡으면은 칼을 200개씩 꽂아가지고 길거리 버리고 하잖아요. 거기는 무서운 동네입니다. 못 살겠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치안 최악입니다. 최악. 가서 뭐 데킬라 정도 마시면 좋겠지만 그 빨리 마시고 술 깨기 전에 도망 나와야 돼. 오래 술 떼서 돌아다니면 위험한 동네. 그리고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이제 워낙 기반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나가고 싶은 동네잖아요. 다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중국도 0.3입니다. 근데 멕시코 1.6보다 중국이 0.3이 훨씬 많겠죠, 그죠? 네. 그러니 그렇죠. 왜 중국 사람들은 그냥 안 받아줍니다. 어, 그렇잖아요. 이게 중국분들 한국말 못 알아듣길 바라고요. 아무튼 아니 제가 집을 알아보다가 서울에 10년 된 아파트인데 32평인데 2억 6천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10년 된 거예요. 뭐 저는 뭐 음마 아파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예, 2억 6천이면 신축 빌라예요. 근데 아파트인데 그러면 집주인이 거기서 뭐 대대로 자살을 했는지 뭐 사연이 있는 건가? 그렇죠. 거기만 가면 다 죽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싸진 거 했더니 그 대림 그쪽에 이제 주변에 조선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양꼬치 집이 많다고. 아니 양꼬치 집이 무슨 혐오 시설도 아니고 얼마나 맛있는데 양꼬치는 칭따오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서울 평균보다 2억이 싼 거예요. 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인 이미지가 사실 좀 아직 좀 그렇다 하는 건데, 예. 네, 그 아파트 이름 까먹었는데 여기서 말 안 하겠습니다.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직방으로 검색해 보면 놀라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빨간색 좋아하니까요. 뭐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고 일본하고도 싸우고 중국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인다니까요. 아니 우리 중국과 가까워요. 그러면 대만으로 갈 사람들을 한국으로 땡겨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보다는 일단 공기도 일단은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그 베이징 갔을 때 일주일 동안 그 파란 하늘을 못 보고 노란 하늘만 봤어요. 거기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거실을 이렇게 바닥을 쓸잖아요. 그럼 모래가 한 줌이 나와요. 여기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최악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 병원을 가면 그냥 의원이에요.
뭐 비뇨기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봐. 예, 물론 좀 이게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만 시골로 가면 그냥 허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이없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도 그 중국에 있는데 종기 하나 짤 때도 한국으로 옵니다. 종기를 짰다가 다리를 자르게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너무 과잉인 건 있겠지만 근데 아직 열악한 건 맞아요. 우리나라 수준은 절대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최악이고 버스 타면 제가 앉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빼곡하게 해놨는지. KTX는 거의 뭐 퍼스트 클래스 수준으로 느껴져요. 뭐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교육도 너무 과잉 그러고 일단 환경 문제가 심합니다. 중국의 최고의 약점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먼지 마시고 하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같은 아시아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잘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받쳐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게 제주도만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 이민 받는 데가 한 7군데 있어요. 제주도 있고 부산 해운대 있고 부산 동부산 그리고 뭐 여수 인천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제주도 빼고는 아예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거의 전무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재반과 문화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칭다오 광고 나오는 거 보고 반가웠습니다. 그래. 일단은 제일 쉬운 게 맥주니까 먹을 거니까 그런 거라도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돼서 중국하고 잘 친하게 지내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싫은데 그 개인이 다 개인적으로 다 싫어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은 싫어해도 이제 그 사람들 만나 보면 또 되게 또 순박하고 재밌거든요. 목소리가 좀 크고 좀 시끄러운 것만 제외하고는. 근데 중국말을 배워보면 그 절로 이제 흥이 있어요. 우리 그 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 커지고 이제 이상하게 신나지는 게 중국 말로는 중국 사람이 우울증 걸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신나지는데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싸우다 보면 8마일이 따로 없어. 다 에미넘이야.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재밌어요. 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저 리듬이 느껴지는 게 라임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욕도 이제 되게 찰진 욕, 뭐 미국처럼 그냥 간단한 욕이 아니에요. 역사를 알고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욕들이 알아야 기분 나쁜 욕들도 되게 많고 뭐 문화가 오래됐다 보니까 그렇게 잘 지내면 중국에 미국까지 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의 그걸 만들면 그리고 한국까지 오겠다는 사람들은 일반 중국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서빙하러 오는 조선족하고는 삶의 수준이 틀려요. 우리도 외국 나가서 살 정도 되면 그래도 뭐 국제 자격증 뭐 뭐 의사나 변호사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다 기술자들이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이 만족이 안 돼서 외국까지 오는 거예요. 온 가족 데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안 씻는다는데 안 씻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하죠. 그러나 중국 마트에 가면 샴푸가 장난 한 층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다 옛날 얘기. 어르신들이 좀 그런 거지. 다 옛날 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지내면 우리가 IMF하고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중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중국에다가 장사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중국으로 해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올리면 만무하고요. 한국 사람이 가슴같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은 너무 괘씸하고 한국은 그래도 이제 좀 괜찮다는 거거든요. 제 친구도 중국에 얼마 전에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번 해가지고 중국의 사람들이 일본 차다 불태우고 막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됐나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일본 혼다차를 타고 다니면 차에다 붙여놨어요. 위다오다오는 중국 땅입니다라고 붙여놓고 아베 개새끼 이런 거를 붙여놓고 다닌대요. 그래야 중국 사람들이 안 때리니까. 뭐 그런 중국과 일본은 너무 이제 일본은 예전에 그 떼놈들이 자기보다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된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16세기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다가 잠깐 한 100년 못 산 거 가지고 자기 무시하는 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16세기 때만 해도 베이징이 중국이 전 세계 GDP 30%예요. 지금 미국의 수준이었다니까요. 지금 미국이 전체 GDP 한 30% 되니까.
그랬는데 한 잠깐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일본한테 이제 그좀 당하고 하면서 이제 그 흑역사가 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흑역사에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1600년 동안은 안 보고 요것만 보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졸라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실제 유명한 그 중국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국제 석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오줌 싸면 가라앉을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우리도 엄하게 깔아앉겠네. 일본 깔아앉기 전에. 예,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시아의 허브가 돼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부동산도 살고 뭔가 내수도 살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중국 사람 많아가지고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 요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중국 사람들 한두 달 안 오는 거 가지고 지금 중리산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자유로울까요? 이대로 놔두면 답이 없다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 계속 뭔가를 하고 교류 프로그램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을 보여줘야 돼. 자꾸 화장품 그냥 이제 말 안 해도 알아서 와서 사니까 화장품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25,000원짜리 하는 거 거기 가면 7만 원 하거든요. 거기서 한 2, 30만 원씩 사면 비행기가 뽑는 거예요. 이게 화장품을 샀더니 한국 공짜 뭐 쿠폰이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 제 친구도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에 잠깐 출장하면 여자친구가 엑셀 파일로 쭉 출력을 해줘요. 뭘 사야 될지. 제품 사진, 현지 가격, 한국 가격, 너가 아끼게 되는 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사줄 거면 싼 데서 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어치 화장품을 사오라고 했는데 얘는 25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여자친구는 내가 이렇게 알뜰해서 50만 원 쓸 걸 25만 원밖에 안 쓰게 해줬다. 나는 알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논리인데 어디다 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큰 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소득을 그 평준화 좀 시키고 그리고 부동산은 급등은 안 할 거니까 이제 적당히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 이자 내면서 한 20년 부으면 그래도 집은 남겠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돈을 쓰고 내수도 팔고 그렇게 부동산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론은 기승전중이 돼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배타적인 문화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자꾸 뭐 일본 이런 얘기도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해결해야 될 건 하지만 거기에 또 너무 이렇게 되면 또 친일파 소리를 들려나 아무튼 그런 거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일부러 조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럼 말을 확실하게 할 걸 확실하게 하고 별개의 문제는 별개대로 갑시다라는 거죠. 중국은 오히려 더 러프하지 않습니까? 일본보다는 오히려 공동 대응을 하면서 왜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이렇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결론을 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부동산 추이를 좀 길게 넓고 길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물가를 감안한 실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있었으나 그런 경우도 많지도 않았고요. 있었다더라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온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걸 좀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인구나 경기나 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단기에서는 공급이 키를 줄 것이고 장기에서는 일단 디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통째로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전제 하에서 해외 자본 유입 그러니까 투자 이민 제도가 활성화돼서 우리나라가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근데 요즘은 이제 나간다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 나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뭐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돈만 되면 실제로 나가신 고객분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제 머리 깎아주던 거의 4, 5년을 머리를 해주시던 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예약하려고 해서 캐나다 계시네. 예, 거기서는 외국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뭔가를 하고 하는 애는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남자 커트 35,000원 주고 했거든요. 졸라 비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그걸 만족 안 해서 캐나다까지 가셔가지고 제가 따라갈 수도 없고. 전속이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100% 예약제를 하면서 뭐 단순 커트만 3만 5천 원 정도 받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예 나가고 거꾸로 되고 있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거꾸로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해외 자본 유입을 키가 될 것이니까 이거를 관찰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아주 먼 이야기다. 쉽지도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 뭐 분쟁이 없는 거는 이제 부동산으로 큰 돈 벌기 쉽지 않다. 그리고 예전처럼 상승할 거라든지 아니 일본처럼 망할 거라는 건 둘 다 순진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변수를 같이 주시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